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최신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과 더불어 외부에 나와 있던 기사 내용이 조금 잘못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 건지 좀 올바르게 짚어보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은 사건의 발생부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월 20일 저녁 7시 50분 창녕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내 친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부터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신고가 접수된 곳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분홍색 빌라였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일단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한 뒤에 함께 집에 도착한 뒤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은 잠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소방당국이 함께 왔기 때문에 협조하에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요한 집안, 그리고 이상한 흔적을 찾은 것은 바로 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한 물체 하나가 눈에 띄었던 거죠. 바로 무언가 들어가 있는 것 듯한 마대자루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마대자루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한 구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시신은 5차례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채 사망한 상태였고요. 더불어 집 안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흉기까지 발견이 됩니다. 더불어 세탁기 안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가지들도 발견됩니다. 이 안에서 발견됐던 시신이 나체의 상태였거든요. 그 옷이 전부 다 세탁기, 즉 범인은 혹은 범인들은 옷을 벗긴 뒤 그걸 세탁기에 넣어놓은 행동을 한 겁니다. 피해자는 이 빌라의 이 집의 주인 66세 김씨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사건 쪽 컨텐츠를 오래 보신 분들은 지금 여기까지의 정보만 들으셨을 때도 뭔가 되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 중심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건 금품 강도 사건입니다. 무언가 금품을 노렸던 범인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사라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대자루에 왜 넣었을까입니다. 물론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마대자루에 넣어서 유기하기 위해서겠지. 근데 왜 유기를 안 했을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차량이 없었나? 아니면 유기를 할 뭔가 힘이 없었나?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나? 그럴 거면 굳이 마대자루에 넣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던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한 두 번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마대자루의 흔적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마대자루에 피가 안 묻어 있었습니다. 안방에 혈흔이 되게 난자하게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대자루에는 혈액이 묻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뭔가 묻지 않게 조심스럽게 넣었다?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사망한 시점, 즉 칼에 찔린 시점과 마대자루 안에 들어간 시점이 다르다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 사망한 뒤 심장은 멈추고 혈액은 굳어진 상태, 그 상태의 시신이 밖에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그 시신을 이 마대자루 안에 집어넣는 경우면 당연히 피가 적게 묻거나 안 묻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유기의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이 집안에 있었을 확률과 시간이 굉장히 긴 편인 겁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제외하고 놓고서 두 번째로 금품 강도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유는 왜 옷을 벗겼을까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흔적이 남을 것 같아서 옷을 벗겼다라고 한다면 그 옷을 세탁기에 돌렸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워버린다든가 이런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근데 옷은 벗겼는데 그걸 그냥 세탁기 안에만 넣어놓고 그냥 갔다. 일반적인 범인의 모습으로 바라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한일까? 누가 원한의 목적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까? 물론 원한의 목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5군데를 찔렀다라고 하는데 5군데 중 어디를 찔렀을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대부분 원한 관계일 경우에는 얼굴 쪽, 이쪽의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분노 폭발형인 거죠. 근데 총 5군데를 찔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노 폭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만약 찔렀다면 무언가 좀 죽이기 애매모호하지만 빨리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5번 정도만 찌른 분노 폭발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정도.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을 눈치챈 아마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소, 밀실입니다. 이 장소 사건의 현장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분명 소방당국이 함께 출동을 해서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은 잠겨있고 그 안에 시신 한 구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안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나왔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문이 자동으로 잠길 수도 있지. 맞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많이 살고 있는 뭔가 번호키 같은 집이라면 문을 닫고 나오면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의 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열쇠입니다. 근데 이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건 누군가 열쇠로 문을 잠그고 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 다시 해보겠습니다. 금품 강도를 하는 사람이 열쇠를 갖고 다시 나와서 열쇠로 잠그고 나갔다. 이것도 이상하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원한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원한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안에 자신의 흔적이 묻을 수 있는 옷도 그대로 뒀다. 시신을 한참 뒤에 포대에 넣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집안에 열쇠가 있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 소방당국이 문을 열고 부수고 들어갔다고 했지요. 그럼 들어갈 때도 문을 부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집안에 피해자 66세 김 씨는 당시에 살아있었고 싸움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도 없는 상황. 누군가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걸 허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피해자 김 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나눴을 땐 이 경우 수밖에 없죠. 면식범. 면식범이 집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벌였다. 그게 아니면 가족입니다. 이게 나이대에 따라 조금 다른 경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피해자가 66세 그러면 자제들의 나이가 성년입니다. 자제의 나이가 대부분 30대에서 40대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걸 다시 역으로 얘기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30대라고 하면 자식이 이런 일을 벌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가족을 할 때는 아래쪽 직계가족보다는 다른 쪽을 많이 찾게 되는 경우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이면 자기가 직접 열고 들어가서 일을 벌이고 다시 문을 잠그고 나오는 행동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겠죠. 물론 경찰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음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거 만약에 면식범 혹은 가족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점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과 면식범이라고 치기에는 일 처리를 너무 대충 했습니다. 체계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많은 힌트를 남기고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오늘 느끼셔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무언가 행동 패턴 자체가 허술하고 어설프고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다. 죽였는데 왜 한참 지나서 포대에 넣지?
죽였는데 왜 세탁기에 옷을 넣었지? 이런 부분이죠. 왜 문을 잠궜는지 이런 쪽입니다. 경찰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다시 조사를 합니다. 사망한 김 씨에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 B 씨, 딸도 김 씨입니다. 유족 관계로서 먼저 조사합니다. 김 씨에게는 부인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2018년에 지병으로 사망하셨고 딸 딱 한 명만 있었던 거죠. 경찰은 일단은 가족 면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딸 김 씨를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이상했던 점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 시신 발견,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시신을 발견한 장소에서도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 소방당국이 집을 열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할 때도 되게 덤덤한 반응,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경찰은 딸 김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에겐 한 가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적장애 3급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실제 결과도 확인됩니다. 지적장애 판단으로 3급이었습니다. 이상한 반응, 그냥 지적장애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범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김 씨에게 조심스럽게 그럼 사건 당시에 누구랑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 남자친구랑 있었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일단 남자친구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정말 딸 김 씨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남자친구도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남자친구도 똑같이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을 데리고 왔는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둘이 같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둘의 이야기가 달랐던 거죠. 한쪽은 그날 밤에 같이 있었는데 한쪽은 그냥 아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바뀌었죠. 즉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합니다. 어쩌면 각자가 알리바이를 대줘야 될 상황인데 말이 달라지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더불어 경찰은 CCTV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는데 당일 CCTV의 행적입니다. 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들은 같이 있었던 시간이 19일 저녁 이후였습니다. 그 전에는 먼저 딸 김 씨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그 이후에 둘이 같이 나오는 모습, 그런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었던 상황이죠. 의심을 분명히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지적장애 3급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좀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편차는 심합니다. 저희도 지적장애 3급이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에 큰 문제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느낄 만큼 이성적인 판단, 즉 이런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경우, 예를 들자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밥 먹어서 배불러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밥 먹어서 예를 들면 밖에 나가,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약간의 편차 능력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 뭔가 아버지의 시신을 봤을 때 감성적으로 슬픔을 느낀다, 못 느낀다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질 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인 거죠. 물론 어찌되었든 3급 판정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 둘의 결론적 진술은 달랐습니다. 결국 경찰은 4월 20일 수사에 착수합니다. 즉 이 둘에 대한 수사였던 거죠. 근데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날의 행적.
4월 19일 날 입고 있었던 남자친구의 외투를 경찰 조사 때도 똑같이 입고 옵니다. 즉 안에 옷은 달랐는데 겉에 외투를 똑같이 입고 온 거죠. 경찰은 그 외투를 보자마자 직감을 합니다. 뭐야? 외투 줘봐. 근데 그 외투를 봤는데 외투가 얼룩져 있는 부분, 조사 결과 혈흔이었습니다. 루밀 반응에 반응을 했죠. 피가 묻어있는 외투를 입고 온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은 추궁을 했고 결국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바로 합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고 사건 당일의 이야기를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도 여러분은 이상하실 겁니다. 아니, 세탁기에다가도 옷을 넣었던 애들이 당시에 참고인 조사하러 오라고 했는데 그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그냥 입고 왔다고?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적장애 3급이었던 이제 딸 김씨와 남자친구는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함께 일하며 만나게 됩니다. 2018년 12월 둘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렇게 피해자 김씨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반대했던 겁니다. 그 반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가 두 가지. 첫 번째, 아버지가 남자친구가 장애인이다 라는 것 때문에 무시해서 그게 살해의 이유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벌어오는데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는데 그걸 다 썼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자라고 결심을 2019년 3월 달에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해서 당시에 3월 달에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하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즉 계획범죄였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4월 19일 밤 10시 남자친구는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를 몸에 숨기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밤 10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버지, 그 집안에는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잔다, 들어와라, 그렇게 문을 열어준 겁니다.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아버지는 그렇게 피습을 당했고 사망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당시에 사망을 하게 한 뒤에 바로 집으로 나온 뒤 그 이후 PC방, 게임랜드 같은 데 갑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으면서 다녔던 정황까지 모두 포착이 됩니다. 그냥 별 죄책감 없이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20일 낮에 집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유기할까 생각을 하고 유기의 목적으로 마대자를 갖고 와서 마대에다 시신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고 다시 나온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첫 번째, 계획범죄였습니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죽이기 위한 모든 행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증거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피 묻은 외투가 나왔고 자백이 나왔던 상황. 그럼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입니다. 범인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야기가 다 된 부분. 자, 그 사건 이유입니다. 이들은 사망한 아버지의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었고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었지만 그냥 둔 뒤 평상시에 원래대로의 행동 패턴을 하게 됐고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먼저 죽이자 그랬잖아. 아니, 네가 죽이자 그랬잖아. 너가 먼저 그랬잖아. 이런 상황인 거죠. 두 사람 모두 지적장애가 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서 현재 계속적으로 보강조사 중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계획범죄이며 어떻게 보면 존속살인 상황인 거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많은 신문 보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되게 특이하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태연하게 PC방에 가고 태연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다음날 와서 시신을 유기하려고 다시 들어와서 마대자루에 넣는 행동까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질 때 이 모습이 되게 뭔가 이상하구나, 이런 걸 보고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구나 라는 느낌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게 심신미약이다 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받는 분들께 여쭤봤지만 심신미약의 경우에서 걸리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즉 분명히 이쪽이 현재 용의자 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논리적 상황이 아예 맞지 않는 상황. 뭐냐면 죽이겠다라고 계획 범죄를 저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살해 이후에는 뭘 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그거 하나. 살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자, 이게 아예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살해하고 나서 자신의 옷을 벗겨서 옷을 세탁기에 넣어놓고 돌리지 않았다는 점.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유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 유기를 실천을 못한 점. 그리고 분명히 자신이 죽이고 난 뒤에 그리고 옷에 피가 묻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경찰서로 들어간 점. 그리고 마지막, 언론에서 때렸던 얘기가 다른 이야기. 이런 논리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도 그 위에 태연하게 평상시에 활동을 했던 것, 논리성이 앞뒤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면 두렵다, 무섭다라는 그런 원인 촉발 때문에 결과적으로 숨어 있거나 빨리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라는 특징이 있다면, 이 케이스에서는 어떻게든 그냥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원래 이렇게 사는 느낌,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죠. 저희가 여러분과 그동안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심신미약이라고 상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심신미약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로는 심신미약은 이런 케이스와 비슷하다의 정도지 아직 심신미약이 인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논리성이 정말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존속살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사실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물론 법의 망으로 봤을 땐 이런 논리성이 어긋났기 때문에 존속살인으로서도 계획범죄지만 심신미약을 인정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심신미약이 맞을지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범인들의 이상한 행적은 정말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